예, 안녕하세요. 차기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 어, 어제 화학사고 예방 특별안전교육이라는 거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체교육으로 이제 가서 받았는데 이것과 관련된 간단한 후기, 뭐 느낀 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한 5시 반 정도에 끝난 것 같아요. 좀 일정 딜레이가 이제 강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확실히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2시부터 교육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오랜만에 집체 교육이고 해서 차량 주차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다행히 이제 일찍 갔거든요. 1시 조금 넘어서 도착해갖고 그 주차 건물에 거기도 1, 2, 3, 4층까지 있는데 1, 2, 3층까지도 자리가 꽉 차서 결국에는 옥상인 4층에 주차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간 시간에 4층은 그나마 좀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한 장소는 시흥 상기대였고, 여기서 이제 자주 이쪽 근방에서는 교육을 여기서 자주 합니다. 자주 했었죠. 코로나 이전에 자주 했었는데, 예, 아무튼 그렇고, 그 이제 주간을 이제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한 사업장에 대해서 그 화학 안전 포인트 발급을 또 해주셨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화관법 관련한 상담 부스, 영업허가, 뭐 취급시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관련된 거, 중처법 관련해서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총 3개의 부스가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강의 시간 때 물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부스에 가서 이제 물어볼 수 있게끔 해주셨던 거죠.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저희 사업장에 좀 특화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좀 궁금점이나 의문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오랜만에 집체 교육이었고, 그다음에 대면 교육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약 200명이라고 대상 써놨는데 공문에 실제로 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300명? 300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그 집체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게 정말 2년 만에 이제 풀려갖고 완화가 돼서 이제 대면 교육으로 다들 모이셨고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내용을 잠깐 좀 볼게요. 좀 더. 그 되게 한강유역 환경청 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느껴졌던 게 막 중간에 사진 찍으시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 한강유역 환경청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한강유역 환경청장님이 오신 이런 교육은 저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저도 한강유역 환경청장님이 오셔서 인사말을 하셨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교육은 4세션으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설치 기준 해설. 이건 이제 환경공단의 김종우 차장님이라는 분이 해주셨고, 두 번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재 폭발 사고 사례. 이거 이제 고용노동부 최주환 감독관님께서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등 최근 개정된 화관법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이제 화학물질안전원의 신창현 과장님, 그리고 최민영,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직급이 정확하게 뭔가 안 나와서 최민영님, 그러니까 신창현 과장님 밑에 직원이죠. 최민영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4번째 세션, 중대재해법 시행 관련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의 준비 사항 등에 대해서 이제
전 안산지청에 근무하셨던, 그리고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물촌에 계시는 안범진 변호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인사말 해주셨던 분이 총 3분이 계신데,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강유역 환경청장님 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단법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표자 협의회의 회장님 이응회 회장님이신가? 아무튼 그분이 해주셨고, 이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그 합동방재센터 시흥센터의 센터장이신 김소영 센터장님께서 이제 인사말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민간 안전 자율협의체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뭐 제목을 잡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글쎄요, 활성화 계획은 뭐 잘은 모르겠고, 현재에 있는 것들을 쭉 이어서 가는 그런 개념이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좀 느꼈던 특이점은 이쪽 이제 안산시와 반월 이쪽 공단 지역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이 시흥센터로부터 점검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점검 받은 적이 없는데, 그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이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이쪽 지역에 이제 다른 이 시흥 방재센터 말고 여러 군데 이제 센터가 있거든요. 한 5-6군데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시흥 센터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첨단 분석 장비 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역에 어떤 뭐 보니까 NH3든 뭐든 여러 가지 이제 오염물질에 발생되는 그 패턴을 분석하는 그런 장비가 있나 봐요.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순찰해서 모니터링 하다가 그게 이제 튀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튀는 지점에 대해서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또 그 주변을 중심으로 약간 핀셋 점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특별한 이슈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면은 우리 사업장이 좀 점검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좀 생각은 들었고요. 다만 이제 한강유역 환경청, 그러니까 이 시흥센터 쪽에선 점검을 안 나오셨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4월인가에 받은 거는 그 낙동강유역 환경청이랑 그 다음에 환강유역 환경청 본청, 하남에 있는 본청에서 이제 같이 기획 점검을 받은 좀 그런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하는 사업장의 주변 사업장도 이 유해물질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뭐 사고 관리나 안전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도 결국에는 같이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세션부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그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설치 기준 해설 첫 번째 세션은 이제 결국에는 취급 사업장 뭐 설치 검사 관련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또 법규가 좀 변경된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 또 기술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 세션은 저희 사업장과 연결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표준 시설도 아니고 소량 취급 시설이기 때문에 좀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지 않아서 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세션이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뭐였냐면은, 그 작년에 이제 화관법 정기검사를 신청한 업체가 이제 그 검사기관의 일정상 이제 밀려서 올해 검사를 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했지만 일정이 밀려서 올해, 그러니까 6월에 이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쨌든 작년 것과 올해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작년 검사분과 올해 검사분 두 가지를 다 커버한다, 두 가지를 다 가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다만 이제 작년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라는 신청서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 신청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따로 부스에 가서 여쭤봤던 게, 그 장외 제출 사업장 중에 고위험 사업장은
4년에 한 번인지 아니면 4년 만에 한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전 진단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사업장이 안전 진단을 받는 해인데 안전 진단을 받으면은 그 당해 연도에 그 연도에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안전 진단 받았으니까 당해 연도 받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그러니까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만약에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안전 정기 검사를 받은 이후에 그런 경우는 해당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작년에 신청된 그 정기 검사가 이제 곧 나온다고 연락이 왔고 지금 또 안전 진단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기 검사를 받은 이후에는 어쨌든 안전 진단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안전 진단도 결국에는 최근 어떤 상황상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전 진단을 올해 받지 못하고 내년에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안전 진단을 받으면은 내년에 정기 검사는 이제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고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업장과 다른 저희 사업장에 특화된 어떤 특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런 부스에 가갖고 물어보면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스에서 몇 가지 더 물어봤던 게 그 저희 이제 인허가증을 최근에 이제 변경을 했어요. 품목 추가 뭐 이런 게 있었어 갖고 변경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인허가증에 좀 되게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기재를 해주셨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취급시설 뭐뭐 몇 대 뭐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산 계획상 그 늘어나진 않고 좀 줄어드는 그 시설이 있어요. 줄어드는 시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소량 취급 시설이다 보니까 뭐 장외를 다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만 이제 그 담당 직원, 담당 공무원이죠. 말씀해 주신 게 그냥 공문이랑 그 다음에 허가증 원본만 제출하면은 우리가 수정을 해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공문에는 현재 뭐 이게 몇 대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 어떤 뭐 변경에 따라서 등록 한 대를 뭐 이제 철거하고 몇 대로 이제 합니다라고 이제 써주면은 그거를 근거로 이제 허가증 그 뒤에 있는 그 자세한 내역을 이제 수정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왜냐면은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해야 되면은 구비해야 될 서류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시설이 줄어드는 것은 어쨌든 허가 신청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소량 시설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허가 신청 서류 일체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세 번째는 유해물질 관리자랑 그 다음에 환경기술인 선임을 동시에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여쭤봤어요. 이게 이제 법제처 쪽 그 자료에 따르면은 겸임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는데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가서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유해물질 법규는 사실 크게 뭐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환경기술인에 관련된 그 뭐 물환경관리법, 뭐 대기환경관리법 뭐 이런데 보면은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명시된 사항에 그 유해물질 관리자에 대한 내용이 없고 어쨌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업무를 특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겸임이 불가하다라고 그 법제처 해설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기반으로 어쨌든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서 선임이 불가한 게 맞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해당이 되는 사업장이 있다면은 이제 변경을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세션 그 고용노동부 이제 시흥중방센터죠. 시흥중방센터 소속의 최주환 감독관님께서
유해물질 취급시설 화재 폭발 사고 사례를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동영상을 좀 많이 보여주셨어요. 동영상은 이제 사업장 사고인데 어쨌든 정전기 폭발 사고를 좀 봤고 또 정전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저희는 어떤 반응 설비가 있다거나 뭐 그런 사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전기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없지만 어쨌든 유증기가 찬 상황에서 어떤 정전기가 저마원으로 작용했을 때에 화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셔서 그게 단순히 반응기 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공장 안이 약간 이제 뭐 출입문이나 창문이 다 막혀 있어서 공장 안에 유증기가 꽉 찼을 때에도 어쨌든 가벼운 정전기 저마원으로서도 화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사업장 안에 전체적인 분위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션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관련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유해관리계획서가 이제 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랑 이제 뭐 통합되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사업장에는 크게 해당이 되진 않았던 내용이라 제가 이제 많이 관심 있게 듣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은 그 이 신창현 과장님께서 강의를 하시기 전에 그 최근에 이제 당선이 되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업장 관련돼서 기업 관련돼서 인터뷰를 해주신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그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활동을 최대한 이제 보장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어떤 컨트롤이나 정부의 주도를 좀 많이 기업 쪽으로 넘긴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도 결국에는 그 자체 점검을 잘 이행할 경우에 어떤 메리트를 많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제 바꿔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또는 유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이게 대상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한 사업장들은 이것도 뭐 장외처럼 뭐 고위험, 저위험 뭐 이렇게 약간 구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그 히스토리가 이제 법적인 양식을 잘 갖춰서 이제 제시가 되고 제출이 되면은 이런 것들도 약간 이제 가름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건 어쨌든 이 우리나라에서 뭐 PSM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이 유해학 물질을 이제 표준 시설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참 그 사업을 하는 게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희는 지금 장애만 제출하고 또 소량 취급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실 컨트롤 받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이 PSM 대상 사업장이나 이 유해물질 표준 사업장은 뭐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 기준 혹은 뭐 그런 기준들이 바뀌는 것도 있고 강화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최근의 트렌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혹은 마인드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바뀌어가고 정책도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참고로 중처법에 대해서도 지금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를 좀 유심히 또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세션 중대재해법 시행 관련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의 준비사항. 그러니까 이게 꼭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이라고 해서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던 내용인 것 같고 어쨌든 중대재해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모든 사업장의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요한 내용은 이 수사가 진행될 때에 수사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포인트였어요. 예를 들면은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현재는 이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감독관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진행 경험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수사에 대한 어떤 좀 긴밀함이나 어떤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진 않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또 컨트롤 타워가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어떤 대응, 그 다음에 언론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떤 원보이스, 그러니까 방향이나 혹은 의견 같은 것들이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되고, 하나의 방향성 그리고 하나의 성격을 갖고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잘못된 개인적인 입장이나 뭐 그런 것들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마지막 세션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해주시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무법인 율촌이 보니까 그 중대재해 관련된 어떤 대응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어떤 대응이나 이런 법무법인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났을 때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는 이런 법무법인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특히 이 수사체계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한 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좀 필수가 아닐까.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에 있어서,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2022년도 화학사고 예방 특별안전교육 어제 참석했던 후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벤트가 있을 때에 제가 다녀온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찍는 영상도 좀 올릴 거고, 또 앞으로 이 7월에 일산 킨텍스에서 국제안전보건 전시회도 있으니까 거기도 다녀와서 좀 간단한 후기 영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